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 사회자께서 내게 너무 과분한 말씀을 해서 무슨 말을 하다가 다 잊어먹어 버렸습니다. 국내 정치의 당면한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말씀하셨고, 특히 박찬종 의원님, 이규택 의원님이 충분하게 설명을 하셔서 저는 말을 많이 생략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우선 제가 먼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부터 딱 50년 전인가요? 그렇죠. 50년 전 1961년 5.16이 벌어졌던 시절에 제가 대학 2학년이었습니다. 그런데 대학 초년병 때는 열심히 그 친구들이 뭐 데이트를 한다, 뭐 집단 모임을 한다 바빴는데 우리 같은 좋은 놈들은 그럴 겨를도 없고 먹고 살기가 없어서 가정교사 하느라고 쩔쩔매고 그러고 살았어요. 그래도 2학년이 되면 성적이 좋으면 무슨 장학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해서 그 1학년 교양 과목이라는 게 별로 재미없습니다만은 정치학 개론 정도를 빼고는 별로 재미가 없는데 하여간 열심히 해가지고 간신히 2학년 1학기에 올라서 턱걸이를 해서 30명 동기생 중에 2사람이 장학금을 받게 됐어요. 그런데 하나는 삼성장학금이고 하나는 함춘장학금입니다. 삼성장학금은 학비하고 생활비를 주고 함춘장학금은 학비만 면제가 돼요. 근데 재수 좋게 제가 뭐 0.1인가 2인가 많아가지고 그 학점이 함춘장학금을 받게 됐어요. 그래서 참 표정 관리를 하고 다닐 그런 입장이 됐는데 갑자기 선배 몇 사람이 저한테 연락을 하기를 네 그 물리대 앞에 항림다방에 좀 나와 그러더라고요. 그땐 그 사람들의 위세가 대단했습니다. 그 나갔더니 야, 네 어떻게 매판 자본에 돈을 받아서 공부를 한단 말이냐. 그 삼성이 매판 자본이다. 그래서 매판이라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요새는 이제 많이 지나간 옛날 얘기가 되었습니다만 이 한자어인데 장사치 중에서 자기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국가의 이익을 버려버리는 사람, 그런 것을 돈 벌기 위해서는 그런 것을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사람, 소위 돈을 벌기 위해서는 그냥 지옥이라도 배를 모는 중상주의자, 이런 사람을 중국에서 매판 자본가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그 사람들이 그 삼성이 매판 자본인데 어떻게 그놈 돈을 받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돈을 안 받으면 가정교사하고 좀 어렵게 먹고 살 게 없는데 어떡합니까? 야, 가정교사하고 하는 것도 가난한 사람의 빈곤과 그런 것을 접할 수 있는 좋은 교육의 기회야. 너 그거 삼성 계속 받으면 가만히 있지 못해? 우리 가만 안 있어? 압력을 먹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새카만 시골 촌놈으로 그 압력에 넘어갔어요. 그래서 제가 삼성을 포기하고 함춘장학금만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 대신 삼성을 받은 이종률 전 의원, 세상을 떠났어요, 유감스럽게. 이 친구는 좀 제법 잘 사는 애예요. 그러니까 얘가 막 미안해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가끔 그 물리대 앞에서 뭐 밥을 먹다가 막걸리를 먹다가 돈이 없으면 이종렬에 전화합니다. 야, 종렬아, 이거 좀 나와봐. 그래가지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다. 야, 너 돈 있냐? 이거 좀 갚아라. 그러고 걔가 몇 번 내다가 나중에 화를 벌컥 내더라고. 야, 이거 한 번, 두 번 해야지. 이거 너무하잖아. 미안하다.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딱 50년 전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매판 자본으로 몰렸던 삼성이 대한민국의 세금의 20%를 냅니다. 대한민국의 GDP의 22%를 차지합니다. 수십만의 사람을 먹여 살립니다. 반도체에서는 세계 1등이에요. 그런데 그 담당했던 이건희 회장이 공교롭게 제가 동갑입니다. 세상을 떠났는데 그 사람의 재산의 30조 재산의 60%인 16조를 16조를 사회에 환원합니다.
돈 많은 사람이 돈을 가지고 욕심 부르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 뭐 이야기가 많습니다만 여러분 이런 얘기 들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옛날에 이병철 회장이 천당에를 먼저 가 있었는데 그 다음에 정주영 회장이 와가지고 너무 급하게 오는 동안에 준비가 안 돼가지고 병철 형님 제 5만 원만 빌려주십시오. 그랬다는 거예요. 아니 너 돈 없는데 안 가져왔는데 아니 자네는 돈 안 가져와서 저도 깜빡 급하게 오느라 돈을 못 가져왔습니다. 그 얘기가 뭐냐면 천하의 부자인 이병철 정주영 회장도 세상을 떠나서 천국에 갔을 때는 돈 한 푼 없는 무일푼이 된다 하는 재미있는 에피소드예요. 그 비슷한 얘기를 이건희 회장이 이런 얘기를 해서요. 천국에 가는 데 입는 수의에는 주머니가 없다. 삼성개혁을 위해서는 마누라하고 자식은 다 바꾼다. 그거만 빼고. 그런 사람이 한때 오해도 받고 뭐 어쩌고 했지만은 세상을 떠남으로써 그 양반이 위대함이 보여요. 다른 사람들이 많이 얘기했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만은 아무튼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을 열심히 버는 것이 미덕이 돼야 합니다.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 돈을 버는데 약간의 문제점이 있고 하면 법률의 재판을 받아야죠. 그런데 요새 이재용이가 받은 법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엉터리야.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뭐 정유라 말 사는데 좀 도와주십시오. 그랬더니 그 말 사갖고 그것도 없어지는 것도 아니잖아요. 말 30몇 억인가 샀다는데 그거 좀 도와줬다고 해서 이게 간접적인 뇌물이야. 박근혜와 이재용이 경제적 공동체요. 이런 식으로 해서 박근혜는 20년을 선고받아서 지금 감옥 쏘여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건희 회장의 타겟은 이재용의 사면과 직결되는데 이재용의 사면은 동시에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사면과도 직결됩니다. 그래서 이 정부가 아마 이재용을 빨리 풀어가지고 그냥 백신 좀 얻기 위해서 지금 빨리 미국에 보내고 싶은 생각이 간절한데 그렇게 하다 보면 박근혜까지 풀이한단 말이야. 그래서 지금 고민을 많이 하는 거 있는 걸로 압니다. 제가 여기서 문재인 대통령이 아직 대통령직에 계시니까 제가 점잖게 한마디 하겠습니다. 이재용을 사면 혹은 가석방 하시고 박근혜를 사면하십시오. 그것이 나라와 개인을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문재인 정권은 쉽게 요약하자면 민주노총의 촛불혁명으로 혁명의 불길을 쳐봤습니다. 그래가지고 선거를 했는데 선거는 김경수의 드루킹 이 동원하는 매크로맵인가? 그거 가지고 그냥 홍보를 아우성해가지고 선거를 이겼어요. 그런데 그렇게 난리법석 선거를 해도 41% 땄어요. 41.1인가 2%예요. 그런데 그때 야당 두 사람이 홍준표 후보는 24% 그리고 안철수 후보가 21%예요. 그 보태면 45%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3점 몇 내지 4%가 야당이 이기는 거예요. 그게 간단한 얘기요. 안철수와 홍준표가 단일화 했으면 그때도 이기는 거야. 그 난리 법석에서도. 이것이 여러 가지로 우리 정치에 시사하는 바가 많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박지원과 김무성이를 시켜서 박근혜를 탄핵시키고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마지막 배수를 주지 않았습니까? 다 지킨 게 있거든요. 박지원은 명목분이 국정원장 시키고 그리고 요새 김무성은 이원 집정제로 개헌을 해서 적당하게 자기의 권세를 유지하는 방법에 은근히 문재인이가 동조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아까 박찬정 의원이 말씀 잘하셨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지금 삐걱빼걱해 권력이. 그래서 그 법무부 장관이 추미애니 조국이니 박범계니 막 시켜서 난리를 해도 잘 안 돼 이게. 왜? 정권이 흔드니까. 그리고 지금 작년 4월 15일에 그 선거에서 지금 재판에 걸린 것이 100개가 넘어요. 재검표를 안 시키는 거예요. 이 김명수라는 사람이.
제가 악담하고 싶지 않습니다만은 김명수는 헌정 70년상의 가장 최악의 대법원장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아니 이 선거의 문제는 6개월 안에 해결해야 합니다. 개표를 해야 돼. 틀리면 틀리고 맞으면 맞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걸 안 하고 뭉개고 있어. 무슨 놈이 그런 것이 대법원장이야. 이거 명수, 거짓의 명수, 조작의 명수, 동료 부하 판사의 탄핵에 협조하는 명수, 그냥 못 드는 것처럼 앉아있는 사람이 이 도대체 무슨 명수가 이런 명수가 있어. 그래서 이 사람도 빨리 헌정사상 최악의 대법원장이라는 불명예를 벗기 위해서 빨리빨리 자기의 처신을 정리해야 합니다. 저도 이 김명수 대법원장 밑에서 말 한마디 했다고 2년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한 1년 몇 개월 질질 끌어가지고 대법원까지 갔는데 대법원의 합의부 4사람이 대법관이 나왔는데 그중에 한 사람은 박근혜 때 임명된 사람이고 나머지 3사람은 문재인이가 임명한 사람이야. 공교롭게 그때 재판장은 노정희라는 여자 대법관이야. 이 사람이 재판장이요. 나는 노 씨하고 인연이나 악연이 있어서 그런지 대법관이 돼가지고 이것도 뭐 헌법 뭐 인권법 그 출신이에요. 뻔하죠. 기각해버리더라고요. 그 사람이 지금 어디냐?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하면서 이 나라 선거가 제대로 관리될 것인가 하는 데 저는 큰 퀘션 마크를 가집니다. 그래서 지금 이 나라가 백척의 간두에 서 있습니다. 제가 이 대목쯤에서 윤석열을 얘기하고 싶어요.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해서 제가 딱 일주일 전에 여기서 윤석열에 대해서 이런 것을 분명하게 해라 하고 권고했어요. 그것은 본인이 보셨을 겁니다. 그 사람의 볼만한 채널을 통해서 그 동영상도 전달됐습니다. 아무 소리가 없어요. 그런데 워낙 그 사건이 크기 때문에 자기로서는 정리가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겁먹지 마세요. 자기가 진심으로 사과하면 얼마든지 그걸 풀어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2012년 박근혜 후보가 대통령에 나왔을 때 저와 한광옥 의원, 한화갑 의원 셋이가 민주당에서 와서 박근혜를 지지 선언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조건이 하나 있었어요. 박정희 대통령이 경제를 발전시키고 나라의 기강을 세우고 법치를 세우고 하는 거 다 인정하나 적어도 유신 등등으로서 이 나라 헌정을 유린한 것에 대해서 사과를 하지 않으면 우리 거기 조인할 수 없다. 그래서 박근혜 후보가 굉장히 애를 쓰다가 마지못해서 나중에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명분을 듣고 박근혜 후보 캠프에 조인했습니다. 마찬가지 논리로 윤석열 전 총장이 당시 총장 당시에 박영수 특검에서 수사팀장으로 이거저거 막 모아가지고 그리고 박근혜에게 30년 구형을 때린 주역 중에 주역이요. 그래서 그것이 선고가 김명수 대법원에서 20년으로 돼 있어. 지금 그 20년의 형기에다가 나머지 무슨 국회의원 공천에 개입했다 하는 거 2년 보태서 22년을 형기를 살고 있는데 지금까지 1450, 1480일, 90일 감옥수에 있습니다. 이 감옥수에 박근혜를 집어넣은 구체적인 책임을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이 김무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엉터리 재판 과정을 만든 윤석열과 박영수 특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끝끝내 붙들고 있는 김명수가 최종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이것을 풀지 않고는 윤석열은 지가 하늘을 움직이는 재주가 있다고 할지라도 대한민국 대통령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사과하고 사실을 밝히면 지금 우리나라에 지도자가 없어. 윤석열이 아까워. 인기도 상당해. 보아하니까 보스 기질도 있고 사람을 끌어갈 만해.
저쪽 지금 민주당 의원에서는 인물이 없어요. 인물 빈곤이요. 그래서 아까 박찬종 의원이 얘기하시는 것처럼 이원 집정제민들하고 적당히 의회 독재하려고 지금 꾸미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과감하게 윤석열이가 와서 깨야 되는 거예요. 깨기 위해서는 박근혜에 대한 사과를 빨리 할수록 좋습니다. 저는 한때 윤석열이라는 분이 나오기 전에 지나간 얘기입니다만, 장난으로 하는 얘기입니다만, 오 시장이 딱 당선했어요. 그런데 안철수 후보가 지원하지 않았으면 나는 어려웠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당시에 우리는 그 선거에 태극기 세력에 적어도 50만 이상의 조직된 표를 서울에서 동원했습니다. 여러분이 믿지 않아도 관계없어요. 이것을 주도했던 분은 정광훈 목사입니다. 그리고 25개의 개표소 주변에 적어도 1,500 내지 2,000명의 유휴 인력을 놔두어가지고 만약에 사태가 벌어지면 개표소를 포위해야 한다는 그런 생각까지도 각오를 하면서 했습니다. 민주주의 뭐니 떠들고 난리하는 사람도 선거 부정에 개표 부정에 가서 뛰어가서 목소리하고 아우성 질려오는 사람은 없어요. 이름 모르는 사람, 낯선 사람, 불쌍한 백성들이 다 가서 그 지키고 있었습니다. 오세훈 후보도 아마 이거 잘 모를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그러나 자꾸 이겼어요. 그건 오세훈의 승리야. 그러나 우리는 뒤에서 만족감을 느껴요. 우리는 그 나름의 포만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사실은 안철수의 공로를 절대 무시 못합니다. 그런데 요새 국민의힘에서 하는 그 짓거리를 보니까 안철수 적당히 뭉겨버리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한때 나는 그 관계가 잘 된다고 한다면, 이건 뭐 순전히 제 상상입니다. 적당한 사람이 없으면 1년 후에 본선거 할 때 안철수도 서울시장에서 일종의 연고권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철수 서울시장하고 오세훈을 갖다가 대통령 후보로 세우면 이 콤비가 깨지지 않으면 선거를 문제 없이 이길 수 있겠구나. 안철수 니는 그래서 5년을 하고 더 하고 그다음에 5년 후에 대통령 해도 아직 나이가 젊어요. 충분히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요새 국민의힘에서 뭐 나가는 거 보니까 뭐 안철수를 막 없애버리려고 하는 것 같아서 참 안타까워요. 아무튼 간에 안철수도 중요한 변수의 하나입니다. 그러나 이제 윤석열 전 총장이 나와서 앞장을 서서 윤석열과 안철수가 붙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굉장히 근사한 경선이 벌어질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공동정부를 구성하는 그런 캠페인으로 나가면 누가 2등을 해도 관계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윤석열이가 아까워. 그러니까 빨리빨리 그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으면 찬스는 지나간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남은 것은 대한민국의 헌정사상 가장 우습고 가장 말도 안 되고 가장 범죄적 조작으로 점철된 박근혜의 탄핵 재판에 검찰의 핵심에 있었던 윤석열 전 총장의 양심 선언과 그에 따른 국민 앞에의 속죄와 용서가 필연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 사람들은 아까 우리 박 의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6월 들어서서 개헌안 발의하고 190명령에서 플러스 알파 그 문제도 없죠. 문제도 없죠. 김종인이가 앉아서 뒤에 서서 뭐 한번 옛날 MB파들 10여 명 동원하는 건 간단해. 그리고 찍어놓고 어디 도망가 버려. 그거 한참 있다가 국민투표? 국민투표도 적어도 현재의 선거관리위원회의 체제하에서 그 선거가 제대로 카운트되고 개표되고 하리라고는 아무 보장이 없습니다. 이렇게 되어버리면 이원 집정제의 그런 차제가 와버리면 우리는 그야말로 우리 자유, 민주, 평화, 평등을 주장하는 우리 자유민주주의자들은 갈 곳이 없게 됩니다. 갈 곳이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결판을 내기 위해서라도 윤석열은 빨리 결단해야 합니다. 결단을 정 못할 경우에는 우리에게 대안이 없지 않습니다. 없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는 8월 15일 날 아마 그때쯤 저 사람들의 개헌 공작이 피크에 달할 겁니다. 그때
우리는 문재인 씨를 점잖게 그 자리에서 끌어내리는 방법을 착실하고 냉정하고 엄숙하게 진행하겠습니다. 아마 문재인 대통령도 하다 보니까 잘하려고 했는데 못하는 점도 있었겠죠. 그리고 지금 지쳤을 거예요. 재미도 없을 겁니다. 조 바이든하고 정상회담을 하러 간다는데 말을 서투러서 제대로 못할지는 모르겠으나 가서 별로 할 말도 없어. 저렇게 코드에도 과담하지 않고 그냥 미국어 딴짓 하다가 돌아가서 백신 좀 주시오 이럴 수도 없잖아요. 체면이 말이 아니지. 그러니까 이재용이나 좀 붙여볼까 이런 생각을 하니까 재미가 없어. 재미가 없고 나는 개인적으로 문재인 씨가 단 하나라도 이 나라의 평화 통일과 평화 공존을 위해서 그 나름의 어떤 이상주의적 생각을 가졌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문재인 씨 역사가 그렇게 안 갑니다. 그런 환상을 버리세요. 버리시고 다가오는 이 준엄한 역사의 심판의 장에 겸허한 자세로 대한민국 역사에 5년을 차지했다는 그 책임을 가지고 나라와 국가와 역사를 위해서 겸허하게 임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김무성 전 의원하고는 원수진 건 없는 사람입니다만 요새 하는 걸 보니까 가관이에요. 말 안 할 수가 없어. 그리고 또 유승민이라는 사람은 나는 지금도 탄핵하는데 전혀 변함이 없다. 지금도 그 상황 되면 또 탄핵에 앞장서겠다. 그 사람 그냥 빼버리고 그 대통령 근처에서 한참 떨어진 사람이니까 그 논평의 가치가 없어. 김무성이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참 기가 막혀. 당시에 자기가 탄핵을 아니할 수 없었던 이유. 당시 청와대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에서 그 탄핵안이 기각되리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기각을 딱 하고 나면 그 다음에 민주노총 등등이 막 와 하고 촛불의 고박이 2, 3 큰 것이 벌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때 계엄령을 선포하든가 뭔가를 해서 그걸 잡으려고 하는 그런 계획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희생이 많이 생길 거 아니냐 이거야. 그 희생을 막기 위해서 자기가 탄핵을 했다는 거야. 그게 말입니까? 막걸리입니까? 세상에. 그게 말이 됩니까? 아니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가지고 자기를 합리화해요. 대단히 미안하지만 지하에 계시는 천국에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그 아버지도 그 말 듣고 아이고 우리 아들이 뭔 말을 저렇게 한단가? 그럴 거야. 말이 안 되는 얘기야. 그래서 김무성 씨는 역사에 박지원과 같이 박근혜를 탄핵한데 주역을 했다는 그래도 이름 석자는 나올 겁니다. 예? 나쁘든 좋든 나올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나중에 후일 역사가 어떻게 평가하리는 건 그 훗날 사람들에게 맡기고 지금 뭘 꾸미려고 하지 마세요. 더 추하게 됩니다. 내가 이것을 진심으로 말씀드리면서 그래도 옛날 알던 사람에게 이 정도의 충고는 해줘야 한다고 생각하고 마지막으로 윤은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고 국가에 충성한다고 선언한 바 있어요. 말이 좋은 말이에요. 그러면 그대가 충성하는 국가는 무엇이고 어디에 있는가? 그대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 충성하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나서십시오. 그러면 대한민국의 위대한 인물이 될 가능성이 아직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 여러분도 이 문제에 대해서 뜻을 모아서 한 지도자를 만드는 데는 수많은 문제점이 많습니다. 문제점이 많은데 지금 이 판국에서 이 나라를 끌어갈 수 있는 좋은 소양과 가능성을 가진 사람 윤석열을 무시하지 마시고 잘 보시고 그러나 제 개인적인 생각 저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 윤석열이가 그 문제를 어떤 식으로든지 사죄하지 않은 한 결코 윤석열을 대통령 후보로 밀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알아주시길 바라면서 여러분의 건승과 행복을 비름하지 않겠습니다. 고맙습니다.